안녕하세요. 학우님들 잘 지내셨어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신역동 이론을 공부하셨고 오늘은 그 정신역동을 바탕으로 해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또 자신의 이론을 그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을 근간으로 해서 성격 발달 이론을 제시를 한 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요. 네, 정신분석가이며 자아심리학자인 에릭슨에 의해서 심리사회적 이론은 이제 수립이 되고요. 프로이드가 성본능을 중시한 것과 달리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개인의 자아와 역할 이것을 이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갖다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릭슨은 성격이 성격 발달의 관점을 갖다가 전생의 발달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기기에서 끝나거든요. 구강기, 네,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이 나눠지고 그리고 1년에 이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을 에릭슨은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거기에 성격 발달에 환경의 영향을 크다 이렇게 보고 심리성적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회적인 발달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론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개인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회의 영향력을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고려해서 성격이란 생애 초기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진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에는 에릭슨의 이론이 꼭 들어가게 되죠.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안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격의 발달이 이제 점성적 원리 이거는 이제 아기가 이제 뒤집으면 그 다음에 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일어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해요. 요런 각 단계의 점성적 원리 앞 단계의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그 위에다 연속 단계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앞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보고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는 심리사회적 위기가 존재한다. 네, 그리고 또 잘 그 발달 시기를 잘 이제 성취했을 때 이제 어떤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자아가 각 단계에 따라서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발달을 시키면서 그렇게 갈등의 양 측면을 갖다가 모두 통합해야 된다. 종합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균형적으로 종합되고 연결될 때 자아 특성 혹은 덕목이 나타난다. 네, 성공적으로 과업을 마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 그 발달 시기에 그 나타나는 자율성과 신뢰감 대 불신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율성과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이런 식의 이제 그 덕목 혹은 이제 부정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에릭슨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네, PPT를 볼까요? 네, 지금 노트북에서 여기 잘 안 움직이네요. 에릭슨은 1902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이제 아기 때 이제 아마도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년, 그가 3살 때 이제 엄마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 이제 의사와 아동 소아과 의사 홈브루거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철학과 문학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에릭스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수학하고 18살에 이제 김나지움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하고 미술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한때 화가가 될까 생각도 했지만 포기를 하고 예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갖다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갖다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방황하고 방랑하는 시기를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방랑과 방황을 이제 이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피렌체에서 만난 아동 정신 분석 학자 페이스 블러스와 그 사람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그 어떤 사람하고 둘이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아동을 가르치면서 학교 일을 이제 도와주는 거를 제안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안나 프로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 분석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나 프로이드에게 한 3년 동안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공부하고 또 개인 분석도 받으면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하고 또 아버지의 병원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정신 분석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31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보스턴에서 아동 정신 분석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유년기와 사회 그리고 정체성과 생활 주기 그리고 청년 루터 간디의 진리 완성된 인생 주기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노트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페이지 다운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PPT 21쪽을 보면 아동기와 사회의 그 책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넣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요거 그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조금 뭔가 제가 이거를 잘 다루지를 못하는지 이게 넘어가지를 않네요. 네. 노트북을 놓고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다시 켜지는 동안에 이제 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60년에서 70년대까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운트 지온 병원에서 고문으로 재직하고 1994년 이제 5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개념과 특성을 보면 이제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와 달리 성격이 일생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가정하며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된다고 보지만 발달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욕구와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따위 이런 것에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인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노트북이 지금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네, 컴퓨터로 다시 갔습니다. 네, 컴퓨터를 보면 제가 이제 컴퓨터 여기 지금 등나무꽃이 예뻐서 등나무꽃을 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나무꽃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이 밝아지시라고 넣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PPT 21쪽을 볼게요. 유년기와 사회,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네, 책의 내용을. 네,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아동 발달을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에서도 이제 아동 발달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유년기와 사회,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동을 키우면서 아동을 자기네 문화에 맞게 사회화시키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로. 그래서 에릭슨의 이제 생애 발달 8단계를 우선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시듯 8단계인데 에릭슨은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태내기를 넣지 않고요. 태어나서부터 노인기까지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 태내기를 무시할 수 없어서 태내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9단계로 볼 수 있겠죠. 태내기, 영아기, 인간의 생애 발달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 청년, 그 다음에 초기 청년,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발달 단계에 계시는지요? 네. 각 발달 단계마다 해결 과제와 극복해야 될 위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위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 단계 위기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의 그 건강한 자아 정체성은 네, 청소년기, 청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노트북이 어찌해서 페이지 다운이 안 되는지 움직이질 않네. 노트북을 치워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 또 볼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일까?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 이걸 이제 한번 다루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덴티티 들어보셨나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아이덴티쿠스에서 이제 변형돼 가지고 동일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동일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아 동일성, 주체성, 그리고 정체성, 본래의 성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학문적 의미로 세계관, 가치관이 정립된 주체의식.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자아의식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아의식. 그래서 이미지, 또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남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남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네, 이렇게 이제 대한 평판. 이것도 이제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로는 신체적 특성이에요. 나는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네, 키가 크다 작다, 내 눈이 동그랗다, 뭐 이런 신체적 특성.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에너지가 많아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 나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활동이 그렇게 보통 수준인지, 요거. 그 다음에 사회적 특징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회적 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 네,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예,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이제 특징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그 구성 요소가 되고요. 심리적 특징이에요. 나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 많은가? 나는 낙천적인지 아니면 우울한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아이덴티티 구성 요소가 이렇게 5가지, 4가지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신체적 특징이죠. 네, 아기 때도요. 아이들은 벌써 자기의 신체적 특징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자아상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양육자의 반영이에요. 양육자는 항상 거울 역할을 하죠. 아유, 우리 애기 너무 예뻐. 너처럼 예쁜 애기가 와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늘 애기한테 얘기를 하면 그 애기는 어때요? 우리 엄마인데 나는 보물같이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아유, 우리 애기 어쩌면 이렇게 아이고 잼잼도 잘하네. 짝짝꿍도 잘하네. 안녕도 잘하네. 이러면서 아이가 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그러면 애들은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애들은요 나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 네, 나는 귀한 사람 이렇게 자기의 이제 심리적인 특징을 갖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칭찬 많이 듣고 그런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가 성격이 밝고 명랑하겠죠. 그래서 활동성도 이렇게 좋고, 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이 이렇게 그래서 good enough mother, 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사회적인 그 특징과 활동적, 신체적 특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인간관을 보겠습니다. 에릭슨의 인간관은 인간은 환경 속의 존재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 총체로 인식해야 된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창조적인 존재다. 환경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아기들의 그 창조성은 정말 뛰어나죠. 같이 놀이하다 보면요, 정말 그 유연성이 너무 뛰어나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창조적이죠. 그리고 변화와 성장의 존재다. 개인은 끝없이 새로운 발달법을 성취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아 성장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걸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름의 이제 그 포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자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죠.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 이해는 개인의 신체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그 행동의 상호작용 이해에 대해서는 신체적 요인, 그 다음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은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단 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덜하지만 개인화가 많이 됐지만 그럴 때 너무 이제 아이가 튀는 자기 주장을 정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튀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때요? 부모가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좀 너는 좀 이렇게 튀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눌러가면서 키우죠. 그래서 사회 문화,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행동에 이제 영향을 이제 자꾸 이제 미치는 거를 갖다가 부모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끌어서 적절히 이제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아까 이제 봤는데 PPT에
봤는데 요거는 좀 더 이제 펼쳐 놓은 거를 보겠습니다. 표 PPT 30이에요. 영아기, 네, 초기,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네, 이렇게 해서 영아기를 보겠습니다. 심리사회적 과제와 위기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에요. 아기를 갖다가 얼마나 기저귀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불안한 아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뱃속에 있을 때는 자동으로 먹고 싸고 다 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울면 이제 엄마가 밥을 우유를 주든지 젖을 주든지 이러잖아요. 이럴 때 부모의 정말 즉각적인 민감함으로 아이를 갖다가 잘 돌봤을 때 아이는 그 세상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적응하는 단계에서 신뢰감을 갖다 형성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내가 배가 고프다고 울 때 엄마가 젖주고, 그 다음에 쌌다고 울 때 얼른 기저귀 갈아주고. 네. 네. 그런데 부모들이 엄마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이한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악을 써야지 먹을 걸 주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어도 아무도 와서 그걸 갈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느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감이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태어나서 이제 막 세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아기가 불신감을 만약에 형성했다면,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또 많이 바뀌었을 때도 이 불신감이 형성되거든요. 이때 잘 이제 위기, 그때 영아기를 갖다 잘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양육자들이 돌봤을 때 희망이에요. 살만한 세상이다. 그리고 주요 대상은 모성인물이죠. 양육자, 모성인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덕목이 희망이죠. 이때 상처가 된 아이들은요, 희망을 가지질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아주 태어나서 초기에 어떤 상처가 있을수록 그거에 치료하는데 굉장히 치료가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초기 유아기, 자율성 대 수치심 대 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기들이 자라서 이제 숟갈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음식물을 떠서 먹기 시작할 때 어때요? 흘리고 정말 옷이 밤나무가 되죠. 그렇지만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자기가 흘리면서도 열심히 밥을 이제 수저로다 자기 수저로 떠서 여기 반은 먹고 반은 흘리고 하지만 그렇게 먹는 걸 그대로 네, 먹게 놔두는 거죠. 이럴 때 아이들은 자율성이 발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부모들이 봐주질 못하게 뺏고 다 엄마가 주는 것만 먹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 수치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수치심은 뭐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때 덕목은 의지예요. 의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오죠. 이때도 중요 인물이 모성인물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부성인물. 그 다음에 유아기 때 보면 주도성 대 죄책감이에요. 뭔가를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죠. 이때 그걸 갖다 계속 누군가가 계속 근데 그건 뜨거워서 그거 가지고 큰일 나. 안 돼. 애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했을 때 그때 주도성 대 죄책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마가 너무 놀랬잖아. 그리고 애가 하는 걸 뺏고 이럴 때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네. 그럴 때 이때 성취가 덕목은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이가 오늘은 내가 점토를 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우리 아빠를 만들어 봐야지 이러면서 점토를 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주요 대상은 모든 기본 가족이죠. 예. 그러면서 뭐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는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동기로 올라가요. 그럼 이게 학동기잖아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그 다음에 받아쓰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또래 집단에서의 그 상호작용, 교사 이렇게 그래서 점점 범위가 상호작용하는 범위가 이제 많아지죠. 네, 그럴 때 아이들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도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럴 때 이웃과 학교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아동기 때는 또래 집단한테 수용하는 그리고 서로 친구 사귀는 걸 잘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사한테 인정받고 부모한테 인정받는 거 너는 수학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계속 칭찬을 들을 때 그럴 때 이때가 근면성 내 열등감에 이때 제대로 이제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한테 자주 이제 지적을 받는다든지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네.